이재명 대표께서 수박 투어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것들을 참고 이겨내실까 생각하는 와중에 유시민 작가께서 이런 부분을 극찬하시고 그가 왜 준비된 대통령인지 말씀하신 부분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당 부분 보시고 윤석열의 마지막 필살기 보고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 MBC 그 시선집중에 나가서 이재명을 평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때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과제 중심형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가치나 지향에서 현실의 과제를 끌어오는 연역적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현실을 보고 거기서 맞아. 과제를 도출해낸 다음에 바로 그 과제로 들어가는 스타일의 맞아. 정치인이어서 그게 전통적으로 봐왔던 민주당의 리더들하고 스타일이 좀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상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맞아. 이게 전형적인 과제 중심형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이 네.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스타일의 리더가 필요한 시기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 가치를 세우고 그 최고 가치를 다가서기 위해서 이루어야 될 과제들을 설정하라고 그다음에 이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선택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이 진보 쪽의 정치 지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 패턴이에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거하고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일반 원칙 가치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총론에서 강론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강론을 바로 들고 나와요. 예, 근데 뭐 성남시장 시절에도 보면 그 돈 없어서 교복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은 시에서 교복을 지급해야 돼라든가 뭐 어린이집에는 로컬 푸드로 신선한 과일을 넣어줘야 돼라든가 청년들한테는 돈을 좀 줘서 뭔가를 하게 해야 돼라든가 이게 과제 중심이에요 전부 다. 그다음에 도지사 되고 나서는 계곡 불법 점거하고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 저 문제 해결해야 돼라든가 발행해갖고 경기를 살려야 돼라든가 이렇게 네. 무엇 때문에 어떤 가치를 위해서 저 정책을 하고 있느냐를 설명하지 않고 네. 곧바로 현안이 되고 있는 과제들을 바로 들고 나와서 자기 나름의 해법을 밀고 나가요. 이게 과제 중심형 또는 귀납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게 예전의 민주당 계열의 정치 지도자들과 철학적으로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고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보면 좀 상상이 잘 안 돼요.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떨 때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한 번도 그 13살에 자기 이름으로 취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예.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내 수공업 공장에 취직해서부터 한 10군데 회사를 5년 동안 다니면서 이 노동을 하는 그런 조건에서 검정고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대학에 가고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이런 거를 저는 상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13살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노동자가 되었고 18살에 제 나이에 만 18살에 대학을 갔거든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던 해에 사법시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첫 번째 지원해서 조금 점수 모자라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졸업한 그 해에 바로 됐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3월 4월에 좀 대학 입시를 본격 시작 준비를 해가지고 11월에 학력고사에서 전국 2,500등 안에 든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도대체가? 예, 그리고 23살에 사법시험을 합격을 하고 26살에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자기 자란 동네로 가서 남들한테 500만 원씩 두 분한테 구워가지고 그중에 한 분이 조영래 변호사던데 고인이 되셨지만 그렇게 해서 문 열고 그리고 이제 노동상담하고 뭐 시민운동하고 이런 코스가 그 제 관념으로는 저는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했다는 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생존에 대한 강력한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있고 적어도 변호사가 될 때까지는. 예. 그리고 주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다음에 학습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적응해 가면서 생존을 해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분투했던 그 시절에 자기가 가졌던 소망들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시장이 되고 나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곧바로 그 문제에 대든단 말이에요. 이게 성장 과정과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일을 잘 해낸 것은 학습 능력과 관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 도지사로 이렇게 권한을 더 크게 가지면서 이렇게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일을 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핵심에 있는 것은 학습 능력이에요. 여러 면에서. 그냥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예. 어떤 구체적 과제에 천착하면서 그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철학적으로 정당한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본 다음에 오케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철학적으로 정당해 필요해. 그러면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컨대 부동산 문제다. 이것도 철학으로 접근해서는 잘 안 돼요. 이 과제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지금 이 시점이 코로나19 후유증 극복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 OECD에서 그 소득 격차와 부의 격차가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로 최근에 영국 국제기구에서 조사가 나왔던데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적어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드러나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그리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과제들에 곧바로 대들어서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리더십. 네, 공감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끌 새로운 대한민국이 정말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제 윤석열 파면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아주 작은 변수는 바로 이겁니다. 사실 이것도 헌재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늦게 선고를 한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 쪽은 다 시비를 걸 것입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변론을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 건 다 무효다. 라고 할 것이고 마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탄핵 심판에서 제외시키면 왜 9인인데 8인만 결정하느냐. 절차 문제다. 다 무효다. 라고 할 것이고 최상목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명 전에 나더라도 헌재가 9인 체제를 명했는데 8인 체제로 결정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다 무효다. 라고 할 것입니다. 윤석열 법률 대리인단은 27일 헌재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결 종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지극히 정치적 셈법과 꼼수라고 했습니다. 아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탄핵 심판 의결 종족수를 채우려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 셈법 꼼수가 될 수 있나요? 끊임없이 헌법재판소를 흔들어 탄핵 심판 불복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윤석열 쪽은 마 후보자 임명으로 인해 탄핵 심판 일정 연기 방안보다 8인 체제로 선고하는 쪽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쪽은 헌재가 5대 3으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상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현재는 여야의 입장이 뒤바뀐 것입니다. 오히려 변론 기일을 추가해 선고 일자를 늦추려면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차라리 마 후보자를 임명해 선고 일자가 늦춰질 바에야 임명 전에 선고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차주 안으로 선고일이 나와 윤두창의 빠른 파면을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